질의응답 시간도 있나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80학번인데요. 우리 한 62, 나이가 요즘에 헷갈려요. 62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 그리고 제가 사실 네 가지가 별로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후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자가 태어났나 싶을 정도의 식견을 가진 분인데, 자, 이제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후배, 제가 존경하는 후배가 지금 이제 토론, 1차 토론을 맡으신 유제일 유아트 대표님이신데, 이 유제일 유튜브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사정에 매우 청통하신 분이에요. 민주당에 있다가 오신 분입니다. 국내외 정세를 또 거시적 또 미시적 측면에서 정말 잘 다루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후배 유재일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15분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발제하신 두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우파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 우리 다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사회계약론 같은 것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네이션 이런 것도 있고, UN 질서 이런 것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데는 자발적으로 배운 게 아니죠. 강조해서 배웠고, 그때 우리의 목표는 잘 외워서 점수 따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제 좌파는 보통 대학 가서, 저도 이제 교육을 받는데 후배들이죠. 꼬셔요. 내가 하기 싫으면 철학 에세이 같은 거 안 봐도 되는데, 선배가 잘 꼬셔. 술 사주고 뭐 하면서 꼬시는데, 이걸 보면서 거기다 이래요. 너 이거 알면 혁명가다. 지식인이다. 그러니까 우파 이념은 그냥 배우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똑같은 이걸 알았다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좌파 이념은 이거 하면 뭔가 나만 아는 걸 안 것 같아. 그리고 막 보면 그리고 무슨 가서 이제 결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뭐 혁명 조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뿜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실은 우파 이념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는 거냐면 제가 봤을 때 우파 이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이념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념이라는 건 또 제도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법 만들어주는 거나 제도 만들어주는 거나 이런 거에서 좌파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파들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는 게 뭔가?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도가 시스템이 점점 좌파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제도가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싸운 게 이제 전장의 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파들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옆에 있다가 다칠까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석춘 선생님 무죄 나왔잖아요. 민주당은 바로 논평 냈습니다. 국민의힘 논평 냈을까요? 안 내죠. 자기네들한테 어느 순간부터 우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속된 말로 쪽팔린 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되게 상황 심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한 번도 우파 이념을 가르치는 데에서 폭력을 동반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조선이 자유민주주의자를 맨 먼저 언제 만났을까요?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동양에는 서양 사람들이 대포 쏘면서 오죠. 대표 쏘면서 옵니다. 이양선이라서 대표 쏴가지고
항구를 열어라, 개항하라 이거거든요. 항구를 개항하라는 그 사고방식이 우파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이게 왜 우파적 사고방식이냐? 그리고 왜 자유시장주의적 방식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사람들이 쌀이 있어요. 쌀이 사람이 100명 먹을 걸 생산했어요. 200명 먹을 거 생산할 필요 있나요? 다 어떻게 돼요? 썩죠. 네, 우리가 쓸 것만 하지 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썩는 겁니다. 그러면 100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놀면 돼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반도체 만들죠. 우리 쓸 것만 만드나요? 아니죠. 우리 쓸 거 한 다음에 더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잉여 생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죠? 그쪽에서 우리가 또 딴 거 물건을 사올 수 있죠. 돈을 벌어서.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역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역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계속 돈을 벌잖아요. 자, 그전에는 돈을 버는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 이전에 돈을 버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소유권이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뺏기죠. 자, 여러분. 국장님 혹시 집 가지고 계세요? 네. 그 집이 국장님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 없으면? 그건 뭐 언제 힘 있는 놈한테 언제 뺏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의 가버넌트 이제 제 1번 기능이 뭘까요? 등기소 운영이에요. 등기소 운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등기 제도가 없으면 사유재산권은 공중에 붕 뜬 건데 여러분 우리 등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등기만 해도 몇 개예요? 다 자동차 등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서류를 다 정리해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면은 계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행 계좌. 그리고 주식도 있어야 되죠. 주식도 이제 내 거라는 게 있어야 되고 거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게 서류성으로 돼 있고 내 재산이라는 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리면 숫자가 올라가죠. 계좌의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이 시스템 없이 재산 축적이 돼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는 뭐죠? 등기와 계좌가 있는 거다. 제가 얘기 자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맨 처음에 제도화시킨 게 네덜란드 공화국입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이 네덜란드 8년 전쟁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8년 전쟁하고 겹쳐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최초의 왕국이 아닌 네덜란드 공화국이에요. 세금도 마음대로 뜯어갈 수 없고 개인의 재산도 축적이 돼 있고 우리가 여러분 거주 이전의 자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거주 이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동네를 떠나면 내 재산을 누가 지켜줘? 그냥 다 남은 동네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갔다고 뺏기나요? 아니죠.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네덜란드 같은 거를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고 네덜란드가 생겼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네이션이 생겼다고 했죠. 네이션. 국민국가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네이션. 그 전에는 킹덤이죠. 킹덤에서는 모든 재산이 누구 거예요? 왕이죠. 내지는 귀족들이죠. 네이션에서는 재산이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 거. 그 전에는 종교가 다르면 재산 다 뺏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에서는 그러니까 군주 있죠. 군주하고 내가 종교가 달라요. 그러면 죽이진 않을게였어요. 죽이지 않고 떠날 수는 있다. 떠나면 뭘 해야 돼요? 내 재산 다 두고 간다요. 그런데 여기서는 군주하고 나하고 종교가 달라도 내 재산은 내 거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뭐죠? 이 나라를 뭐로 만들었죠? 네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네이션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네이션이 됐으면 자 여기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게 존립하려면 교역로가 있어야 돼요. 교역로가. 교역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이 이상의 성실히 살 이유가 없어져요.
쌀 100개 만들어서 100명 성실히 살아야 되느냐? 교역로가 있고 내다 팔 수 있을 때가 돼야 성실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초과 노동, 초과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좌파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좌파는 이걸 착취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좌파적 사고방식이죠. 교역로가 열리면 제국이 식민지를 착취한다. 그럼 우리를 뭐라고 규정해요? 우리를 제국주의 식민지 조국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민족 해방 투사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우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 후추 가지러 왔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후추 가지러 왔을 때 걔네들이 아니 뭔 놈의 후추를 얘네들은 이렇게 좋아해? 우리는 그냥 하고 남는 건데 저기 인도네시아 저기 술라베시 쪽 향후 제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후추가 남는 거였어요. 자기네들 먹고 나서 남는 거. 그때 그걸 가져가서 배 타고 가서 네덜란드 가면 금보다 더 비쌌죠. 자, 우리나라의 교역로 누가 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연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제국하고 식민지 교역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상을 뭐로 만들었죠? 네이션스.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모두가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다 네이션스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갖게 돼요? 등기를 갖게 되는 거고, 일본 제국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본에 일본은 무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열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승인국이에요. 승인국. 그러니까 너는 쳐줄게 해요. 대한민국은 조선은 독자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승인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승인국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뭐예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죠. 근데 우리는 유엔에 가입했어요? 안 가입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국으로 국제 교역로가 우리가 해군도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국제 무역로가 열렸죠? 미국하고 동맹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국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네이션으로 취급을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역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역을 하고 우리가 등기가 있고 계좌가 있고 주식거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자 보세요. 네이션은 사유재산. 그러면 네이션 말고 또 하나의 독립방법이 있었어요. 뭐 있었죠? 소비에트가 있죠. 소비에트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산주의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상, 사회주의 사상 하나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계약과 계약이 너 좋고 나 좋으니까 계약하죠. 너만 좋고 나만 안 좋은데 그런 계약은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이 재산 형성에서 버블이 터질 수도 있죠. 거품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가 막 떨어질 좀 기억 있죠, 여러분? 내가 코인 사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재산 형성에 있어서 안정화라고, 거래에 있어서 안정화라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형성된 재산이 뻥 하고 터지지 말라고. 자, 우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억울해요. 모든 관계가 억울하다예요. 국제관계도 억울하고 계약관계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해줘 찡찡찡 억울해 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시간 다 됐나요? 5분 남았어요. 8호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저 8호 전투에서 이기고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저기요 38도 이북이거든요. 한강 수원지요. 화천댐이죠. 화천댐 때문에 왜 좋아요? 한강 수원지. 전기죠. 전기요. 그 일제 때 댐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일제 때 만든데 저기 발전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수력 발전소. 그리고 저 발전소 때문에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로 뭐를 했냐면 경인 지역 공장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럼 저 발전소가 없으니까 경인 지역의 공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돌아가죠. 당연히 안 돌아가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본 거예요? 교역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우리를 산업화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뭘 생각했어요? 쇠가 있어야 된다. 쇠가. 건물을 짓고 뭐를 하라고 해도 철강이 있어야 된다. 포항시설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생긴 다음에 그전에는 우리나라 조선하고 교역하려면 누구랑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일본 허락을 맡았어야 되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다 열린 시장, 열린 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 옛날 얘기로 끝났을 얘기인데 이게 다시 지금 살아있는 얘기로 되돌아왔어요. 왜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교역로 전쟁을 해요. 대만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영난 전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 네덜란드 보면 거기 영국 앞에 도보해협 지나가야 되죠. 네덜란드가 이 네이션을 만들고 돈을 쭉쭉쭉쭉 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 놈들이 그 바다를 막았어요. 도보해협을.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전쟁했죠. 배 타고 템즈강 올라가가지고 왕 배도 뺏어오고 그랬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미힐이라는 제독이 있거든요. 미힐 제독, 네덜란드의 미힐드 로이테르라는 그 제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의 이순신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거기 도보 해협에서 영국이 길을 막으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얼마나 부자 나라였는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의 패권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교역로를 장악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전 세계 해운을 네덜란드 배 4만 척 가까이가 모든 해운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도매 소매의 마진을 전부 다 먹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그때 그 네덜란드의 왕 비렐름이 영국 가서 뭐를 했죠? 명예혁명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오기 위해서 영란은행,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죠. 그거를 잉글랜드 은행을 만들어서 국력은 프랑스보다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영국이요. 그런데 신용 창출이라는 방법으로 전열함이라고 하죠. 그 배를 프랑스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었고 세계를 제패하는 힘을 가지게 되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역로를 장악한 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그 패권국, 미국, 그 미국에 지금 영국이, 지금 중국이 다시 도전을 하고 있고 제일도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장님하고도 잘 통하는데 여러분 간첩도 월급쟁이입니다. 간첩도 월급쟁이에요. 돈 없으면 간첩질 못합니다. 요번에 충주 간접단 사건 보니까 끽하고 북한에 2만 불 보내줬어요. 2,600만 원. 그거 가지고 간첩질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너무 올라가서 북한은 간첩질을 못 시켜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누가 시키겠어요? 중국이 시키죠. 중국은 다이렉트로 돈 주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교역하고 무역하고 뭘 할 때마다 다 그 사람들, 자기들 말 잘 들을 사람들한테 교역에 에이전시를 시켜주죠. 정치인들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고. 자,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의 본질은 교역로를 지키는 겁니다. 시장을 지키는 거고. 제국주의 전쟁도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의 물건 파는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의 부가가치의 원천을 두고 쟁탈전이 붙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 자유민주주의의 본질, 교역,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교역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고, 이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헬렐레 썼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정신적, 정치적 재무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파 학교가 필요가 없었어요. 냉전이 끝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30년은 번영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 생각 없으면 번영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일 대표님은 사실 한 2시간, 최소한 2시간 모시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엑기스를, 우리 자유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될 엑기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이후에는 사실 군인들이 이 나라를 다 지켜주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렇게 노태우 대통령까지 우리가 뭐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거죠. 그 시절이 무려 몇 년입니까? 한 30년 되지 않아요? 3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그 자유시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시민군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우리가 안 했던 거죠. 제가 명색이 그 중학교에서 역사 선생을 했는데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K콘의 황성준 위원님을 그 토론자로 모셨었는데 갑자기 이 몸살을 동반한 그 감기가 너무 세게 와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모시고 싶었던 그 손상윤 전 자유당 대표님께서 시간이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는 그 전 자유당 대표이시고 지금은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겸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당이랑 통합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십니다. 손 대표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어제 갑자기 이제 한민호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민호 대표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와주실 수 있나 해서 그냥 오늘 한 대표님 보러 왔습니다.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이 소재하고 좀 비슷한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자유당이 자유민주당과 함께 합당, 자유당이 자유민주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상당히 매치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온 이유는 이제 자유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과 함께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또 그리고 많은 우파의 인재들이 있는데 서로 분열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온 거는 한민호 대표님을 자유민주당에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IT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뭐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대학 교수 생활을 90년대 91, 2, 3을 했나 뭐 대학에서 부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사회에 나와서 뭐 전공이 뉴미디어다 보니까 인터넷 언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좌우 개념도 없는 공대생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빨갱이의 실체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곳곳에 이제는 뭐 붉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근데 국민들은 의식이 없어요. 배는 자꾸 침몰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정치학교 왜 실패하는가? 뭐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이 학교가 브랜드 가치가 있거나 이 학교를 놓으면은 이 정치학교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이 학교만 놓으면 공천을 받는다. 뭐 이런 보장이 되면은 제가 볼 때 이 서울대나 스카이대 가기보다도 치열해질 겁니다. 경쟁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할 때, 뭐 학교를 지나갈 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데를 찾아가겠죠. 특히 내가 이 학교를 놓으면은 내 커리어에 보탬이 된다든가 내가 사회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특히 정치학교는 이런 학교를 놓았을 때 내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더 나아가서는 뭐 대통령, 장관, 엘리트 코스를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깨어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이후에 나라가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니까 아까는 잘 못 뵀는데 맨 뒤에
전 국정원 공작관이신 우리 최수영 공작관이 도와 계시고요. 역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니면서 또 이렇게 듣고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여 년 애국 활동을 하다 30대부터 이렇게 해왔는데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또 저희 형은 태극기 집회 사회자인 그 손상대 씨가 제 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손상민이 잘 모르겠는데 형은 잘한다. 그래서 형이 태극기 집회 사회보다 깜방을 가니까 동생이 보다 못해서 형을 뒤를 이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24년 차. 제가 나이는 30대인데 지금 이제 60이에요. 우리 나이로 만으로 하면 58세인데 원조입니다. 원조 외국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쭉 해오고 언론, 신문, 방송 뭐 하다 결국은 창단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파는 이 좌파가 원래 이제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뭐 부패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 같아요. 좌파는 온갖 거짓말로 이제 뭐 평화, 뭐 민주 좋은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가장 나쁜 게 국가를 파괴하는 거죠. 사람을 진짜 개돼지 취급도 못하게 하는 건데 이 우파 활동을 한 20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흐름이 다 보이는 겁니다. 문제점이. 이제 크게 제가 볼 때는 이제 20몇 년을 우리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이제 우리 역사에서 AC, BC를 가다시피 대한민국의 애국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쭉 무너져 옵니다. 무너져 오다가 박근혜 대표라는 대통령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통해서 다시 구심점이 한번 생겼다가 불법 탄핵으로 이제 구심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깨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놀라신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잘 몰라요. 목소리 크고 욕 잘하고 빨갱이한테 욕 잘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그 밑에 줄을 섭니다. 그 사람 정체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우파인지 애국심이 있는지 사기꾼인지 돈벌인지 목소리 큰 놈이 되지 않아요. 다 보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그런데 그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떠들기 시작하면 또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제발 좀 뭉쳐라. 통합해라. 정답이죠. 뭉치면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뭉치면 살고 어디 좀 죽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좋아 그래. 통합 맞아.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모이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통합하자는 거는 다 일치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모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각가지 이제 스펙트럼이 다른 겁니다. 각 대표마다 그 리더자의 역사관, 국가관, 그 다음에 도덕성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은 안 돼, 서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모였다가 또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활동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각가지 이해관계가 또 엮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 이제 저와 함께 애국 활동을 시작했던 원년 멤버들이 꽤 있는데요. 일부는 이제 활동하다 지치고 매일 힘들면 술 먹고 합병이 있으니까 이 실천을 하면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 못해요.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뭐 대한민국을 안 보고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히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동지 중에.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우파의 투쟁사가 한 24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정에 있는 사람은 직장을 열심히 다녀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돈도 잘 못 벌어줘. 이혼당한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직장도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진로, 장래 미래가 막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좌파들은 어떠나 북한, 아니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하 조직이 돌아가지고
여기 지하 테이블, 언더 테이블이 있습니다. 구심점이 대한민국 내 지하에 있어요. 이분들은 위로 안 올라와요. 밑에서 다 조정하는 거. 이게 구심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당,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하는 거는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 애들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에서 보거나 지하 조직, 지하 구심점에서 볼 때는 행동대장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적화 통일 목적을 달성하게 하나의 전이 되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파는 불행하게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의식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중심으로도 왕창 모이고 저 사람 중심으로도 모이고 서로 이제 자기가 대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박근혜라는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이게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하거든. 좌파는 딱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 투쟁에서 싸우다가 호루라기 딱 불면 쫙 정렬이 돼요. 근데 우리 우파는 뭡니까? 없어요, 이게 위계 질서가. 그냥 목소리 큰 놈이 대장이고 이런 겁니다. 돈 많이 끌어들인 놈이 대장이고 돈 많이 푸는 놈이 리더하고. 자, 우리 선배들 때는 아까 누구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파 단체도 간변 단체가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시키고 애국 활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후배들은 그것도 모르고 애국 시민자하고 가서 활동을 해요. 밥 한 끼 못 얻어 먹고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정당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고 자생력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금 15분 주셔가지고 짧게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뭉쳐야 되는데 누군가는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자유당을 4년간 끌고 오다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하고 합당한 것도 사실은 용단을 내린 겁니다. 제가 희생을 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구심점을 만들려면 그런 차원이었고요. 또 애국 활동을 먼저, 지금 시작해서 유튜브 조금만 인기 있으면 다 대장이야. 대한민국에. 그거 절대 안 먹힙니다. 보면 이 애국 활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방송 때 농담삼아 하는 말이 똥물도 파도가 있다. 똥물도 파도. 대한민국은 쪼만하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이 네트워크 발달돼 있어요.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끼리는 서울에서 전라도 제주도까지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벌써 열심히 살고 활동하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근데 이분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뒤늦게 나온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자기가 설치는데 자기가 하다 보면 안 돼.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부심점을 만들려면 나이를 떠나서 애국 활동에서 먼저 했던 선배들을 부대에서 선배 존중하는 짬밥이 우선이잖아. 분번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싸워왔던 이 애국의 전투력이나 또 소송, 싸움 이런 거를 좀 서로 공유를 하고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게 부심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소리 큰 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답은 좀 내려놓고 부심점을 만들자. 이제 그게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심점에서 정당도 자주지할 수 있고, 자, 이번에 이 정치학교 놓은 애들 전면 100% 당선 가능 지역에 공천 줘. 그러면 이거 무조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온갖 질문이 떠오르는데 자 이제 드디어 자유토론 시간이 시작되겠습니다. 발제 토론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네 분, 손 대표님 다시 앞으로 나오시죠. 주 대표님 자유토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한 30분 내지 1시간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5분 내로 질문을 맞춰 주신 걸로 하고 답변은 우리 여기 그냥 앉으시죠. 예.
저 답변은 3분 이내로 이렇게 긴장하고 해주십시오. 자, 우리 대표님 먼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디 질문? 여기 이걸 위에 눌러야 되는데? 네, 위에 누르셨어요? 고상진입니다. 저는 현대회장을 했고 지금 자율수업 포럼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정치학교, 우파 정치학교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예를 들면 영국이나 무슨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싸워서 많이 죽고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제도는 이승만, 박정희, 미국과 같이 국민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유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체제를 인식하고 투쟁한 기본 세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수익자인 기업조차도 투쟁 정신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좌파들은 이게 이론이 얼마나 옳든 간에 상당히 교육도 자기들끼리 하고 죽기도 많이 죽고 뭔가 쌓아온 과거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파가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보고요. 말씀대로 지금 우파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우죽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파 좌파의 개념을 쓰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동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좌파 우파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견해차로도 말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독일과 같은 그런 철저한 체제는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말이 헌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든 우파든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적이지 선택 가능한 정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지천 교수 같은 사람은 아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구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좌파 정당을 전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하면 굉장히 시끄러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는가 하면, 공산주의 나라가 유물론 한다면서 밤낮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 국가는 교육을 전혀 안 하느냐.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민교육을 합니다. 시민정치교육을 합니다. 그 시민정치교육의 요체는 헌법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것으로서 우파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통일조항에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법률로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법률로 통일교육원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김대중 정부 때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그 조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대표님 1분 남았습니다. 네, 한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자유민주주의는 빼버리고 평화통일만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용공통일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이 문제와 표리관계 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헌법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을 해서 3월 15일 날 요 옆에 그 기자회견장에서 2시부터 이 헌변 주체로 이 같은 문제로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발표자는 호라는 고대 교수가 통일교육의 상황과 문제점, 김동윤 박사가 독일 통일교육을 주제 발표를 하고 연돈제라든지 그래서 명한 분들이 토론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그 관심사이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월 15일 날 2시 반에 여기 좀 와주십사 초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맨 저쪽에 대표님 저기 마이크 좀 다음에 그 옆에 앉으시는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분간 주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 성함이랑 소속 좀. 네,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그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춘입니다. 예, 저도 뭐 맨날 우리 애국 단체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 자유통일해야 되는데 우선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들한테 장악이 돼가지고 우선 대한민국 정치부터 바로 잡아야 자유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난 40년 동안 좌파들이 민노총, 정교조, 민주당, 법조계, 언론을 다 장악을 해서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거는 그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전교조, 민주당 얘기를 안 하는데 공산주의에 우리나라는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솔직히 해야 대한민국의 위기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허구와 사기죠. 좌파들은. 왜 그러냐면 민주화하고 뭐 진보를 위장을 해야지 하고 실제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화 그 운동권 세력들이 언제 민주화 데모를 했지만은 결국 주사파가 됐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숭상하는 주사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국힘당은 어떨까요? 국힘당은 저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이게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전부 특히 탄핵 이후로 말이죠. 저쪽 거의 민주당이 이중대가 되다시피 거기에 곳곳이 그 좌파들이 틀어잡고 이 올바른 정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70%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거대한 거짓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5.18 탄핵 4.15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도 얘기 안 하고 야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얘기 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는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쓰려면 오늘 이제 정치 교육 문제가 나오는데 일찍이 그 서독에서 정치 교육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는 그게 이제 환경 문제 이런 식으로 자꾸 변천하면서 미국에도 학교에 뭐 성경을 갖다 가르치니까 성경 기도도 하니까 그걸 굉장히 자유민주적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저희가 이미 헌법에 말씀하셨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있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이게 우리가 기본입니다. 뭐 다른 거를 정치 교육을 할 필요 없이 인류 보편의 역사, 인류의 정치제도,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인데 이걸 갖다 강조를 하고 좌파들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다 실패한 거다. 이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정당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뭉쳐서 큰 옛날에 새마을연수원 같은 프리덤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파의 대동단결인데 지금 당장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요즘 또 특권 폐지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분열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결집을 하고 시민단체들도 서로 연계해서 하나로 나가야 힘이 있고 좌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나 토론자 중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질문은 그 정당 우리 그 소수 정당 통합 문제 이건 한번 저한테? 3분 내로 그런 답변해 주세요. 네. 예.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3분.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정당이 이제 못 믿겠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체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공화당, 우리 자유당 뭐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못 믿으니까 믿는 사람 중심으로 보였고요. 가장 많이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은 기독당부터 했던 정광훈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조원진 대표,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그다음에 고영주 대표 이런 순서로 지금 장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국힘당 지지했으니까 우리 공화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후보 때 조원진 대표가 2만 평과 뭐 몇천 평 하잖아요. 그리고 2020년 총선 결과를 보면 국힘을 찍지 않는 표가 100만 표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파 정당이, 군소 정당이 통합을 하지 못하면 각자 선거를 치르면 공멸입니다. 공멸. 합치면은 3% 이상이 나와요. 우리 손으로 처음 우리 목소리를 내준 국회의원 국회에 보낼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득권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번에 가장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 생각해서 자유민주당에 고대표가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광훈 목사님 쪽하고만 잘하면은 대통합이 일어나면 진짜 큰 역사가 일어나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요. 지금 우리 이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저 국힘당이 이념이 없는 정당이다. 유석준 교수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다 닫고 있는 그런 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우파 정당에서 이번 이 4.10 총선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을 좀 당선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 옆에 사장님 성함이랑 뭐 소속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저 공직 생활 한 36년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국정교과서 문제 읽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관심을 갖게 돼서 지금 애국 포럼을 지금 마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4번 발표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시간을 계속 우리 우파가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좌파에 비해서 우리가 열등의식 갖고 있는 게 이제 조금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 손상민 대표가 얘기하는 90점 문제라든가 그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숨이 쿵 막힙니다. 지금 공산주의 이론은 볼셰비키 혁명이 나온 지 107년이 돼서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지적해 주시겠는데, 결국은 그게 허위고 가설이고 주장이고 이중성이고 이런 것들이 다 됐고, 오늘 세계가 공산주의가 국가는 모두가 1인 독재다. 이것이 분명한 과학적 검증 그 100배의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와 우파의 기본적으로 힘과 세력과 구심점 그 유무에 따라서 지금 갈려진다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제 보는데, 그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좌파도 그람시의 이 헤게모니 진지전으로서 지금 전 사회 각계각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한 당, 이런 그 단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 언론, 입법, 사법, 행정부,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언론, 교육, 모두 사법, 판사, 이게 다 한 것을 우리가 우파가 어떻게 그것을 제압할 것인가 문제인데, 조금씩 지금 나아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너무 열등의식을 갖고 하지 말고 좌파가 이 설계된 조직화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데서 출발했다지만 우파는 자유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걸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107년 동안 오면서 공산주의의 저 허구성을 우리가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지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구심점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 총질보다는 또 우파의 구심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바를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조금 괜찮다면 저도 저번에 이 고영주 대표가 쓴 대통령이 된 간첩 이 책을 샀는데 100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구정을 튼튼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 고양이한테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지금 한동훈 신드롬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동안 우파 당에서 시민사회를 선긋기를 해왔던 건데 이번에 한동훈 그 체제에서는 우파나 이런 유튜버나 언론인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영입을 하고 또 정책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금방 끝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그렇게 돼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조금씩 나지 너무 열정식 갖지 말고 소위 거버넌스 체제 지금은 거버넌스 체제는 시민사회하고 제도권과 결합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보수 정당들이 시민사회하고 손상률 씨나 이런 분들을 손을 거버렸어요. 정광훈 씨 손 걷고 또 옆에 계신 분들도 손 걷고 그게 안 된다 이게. 그런데 다행히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지금 끌어들이고 누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미소 짓고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씩 나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거기다가 내부 충돌보다는 힘 실어주는 쪽. 그래서 우리도 힘과 돈과 그런 세력 결집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총선 필승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앞에 계신 성함이랑 단체명 혹시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의 인천 미래포럼 대표이기도 하고요.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영학 박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자유기업원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교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수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제는 창업교육을 주제로 해서 기업가정신재단이라고 해서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의 기업 기자가 아니고 일으킬 기자의 기업입니다. 그 재단의 목표는 청년층의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을 함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정신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대학 교수니까 교육을 받았어요. 뭐냐면 학교의 기초교육원, 그러니까 교양학부에 기업가정신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창업 관련 아이들한테 교과 과목에 접목을 해서 가르치면서 뭐냐면 자연, 과학, 사회 아니면 특활 활동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거나 조직에 적응하기보다 창업을 하겠다고 저 찍지 마세요. 하는 사람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들이 머리 아파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잘 가르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육 안에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창업센터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 20개 이상의 대학이 같이 돼 있고 지역마다는 서울 창업지원센터 뭐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에 관련된 이념과 사상과 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건 빠져있는 창업에 관련된 절차, 아이디어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더불어서 청년이 39세까지 또 합니다. 학교를 떠나.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여성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창업 교육을 시키는데 거의 사회주의 이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과 제도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년과 이 여성 쪽으로 나가는 그
창업교육은 거의 사회주의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 재미 위주이고 자기를 키워준다는, 내가 이것을 하면 큰 기업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 창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이념과 가치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념과 가치를 같이 주입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정부단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우리 맞나 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그리고 창업센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은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업은행, KT, 두산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있고요. 창업계획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사업계획서 이런 거 쓰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마을에서 내가 무엇을 창업할 수 있을까? 이 단체명이 기업가 정신재단이에요? 한국기업가정신재단입니다. 이거 한번 스타디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여기를 해보시고 국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과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새로운 교사들을 같이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나 다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이념 교육을 반드시 같이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거 교수님 그 중소기업부에서 만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재단에서 다 돈을 내서 출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산하 단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이규영 선배님 혹시 예 마이크 저쪽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영입니다. 저는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 시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주정식 대표님, 수강부 장관님, 그리고 다른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왜 정책교가 계속 실패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보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실패한 그와 같은 기간이 한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실패를 거듭해 봐야 개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시간 장관님께서도 좋은 그 같은 솔루션을 이미 과거에 하셨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와 같은 방안이 있으실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정책교가 이렇게 실패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해서 2학년 때 이태복, 지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복지부 장관을 했던 이태복 씨가 그 당시에 수배자로서 피해다니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소위 이념 교육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념 서클, 또 지하 서클 이렇게 얘기했죠. 그와 같은 것이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것이 사회의 어떤 변혁과 혁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운동의 단계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운동권이라고 이렇게 좌파의 교육이 벌써 거의 한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파의 정치 교육이 불과 10여 년도 안 된 이와 같은 어떤 경험치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주 대표님께서는 우파의 그와 같은 어떤 정치 사상, 이념 이와 같은 것을 일반인들도 간결하게 이해하고 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최 장관님께는 지난번에 전에도 자유 시장 경제 이해랑 이와 같은 학생들, 대학생들 한 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효과가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대표님 3분, 최 장관님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복 씨 이름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이태복 씨는 제 학과 선배고요. 이태복 씨가 장관하기 전에 만들었던 신문이 중앙노동자신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참가 멤버입니다. 도저히 좌파들하고는 같이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료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태복 씨 이야기를 하니까 철학 에세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철학 에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도 팔리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운동을 이제 처음에 입문으로 소위 말해서 시각교정 단계에서 많이 읽는 책인데, 이 책이 바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마르크스의 변주법적 유물론하고 사적 유물론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게 취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이태복 씨가 만들었던 동력 출판사가 짧게 해가지고 저도 문제의식이 우파용 철학 에세이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 하나가 나온 결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파에서는 이런 책을 만들 수 없다. 왜냐? 딱 세팅된 위에서부터 설계된 그런 이념 체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무슨 자유시장이 뭐니 하는 거 이야기를 밝힐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결론으로 가냐고 제가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유시장이 뭐니 하는 것들은 그런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원래 저 이론 체계 자체는 옳고 이력적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저도 철학 에세이도 제가 안 되면 제가 써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우파는 그런 식으로 정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아까 말했지만 성문법이 아니라 분문법식으로 토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인지 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는 훨씬 위력적인 정치 교양이 가능하다. 단지 그건 어떤 정당의 봉천을 주제로 같은 정당의 당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건 주제하고는 약간 질문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 우파 정치학교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이걸 발제한 근본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빠하시고 아마 저거 사태적이고 몇 살 잡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대립 구도는 철저하게 남북 분단 구도의 연장입니다. 대표님 1분 남았어요. 예, 남북 대립이 대한민국 안으로 연장된 게 현재 정치 대립 구도라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북한하고 중국의 에이전트가 시민단체고, 이 에이전트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당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다당제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 그분들 뜻은 중심은 이해하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에 최 장관님 3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시에 정확하게 끝내라는 요구가 와가지고 제가 한 15분 정도 연장을 했어요. 장관님. 예, 시장경제 이해라는 그 강좌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 자체도 살리고, 제가 이게 참 말이 앞서서 또 제가 완벽하게 적용하는 말씀을, 제 희망을 말씀드리면은, 시장경제 이해라는 과목에 상응하는 제가 연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란 강좌를 가능한 많은 대학, 가능한 전 대학에, 이게 이제 학교의 총량의 허가를 득해야만 강좌가 개설되는 겁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또 할 수 있는 분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꼭 좀 했으면 좋겠고 돈이 필요한데 자유시장경제 이해는 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학교에 한 500만 원 정도면 뭐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민호 대표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보다 더 좀 열이 나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좀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도 주셨고 우리 주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이념에 관한 차상사 최근 대한민국의 국내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꽤 있는 편이고 번역서도 수없이 많이 있다. 제가 경제학자인데 그런 책이 우리 제 생각해 보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이 쉽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그냥 또좀 짧은 한 200페이지 안팎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된 책을 제가 집필을 했으면 하는 힘 가지고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학과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가르치는 교수가 대한민국에 1%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니까 경제학과를 나와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 경제학과 학생도 모르는데 일반 다른 전공한 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또 저 혼자뿐 할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일반 대중이 알아듣게끔 책을 써내는 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장관님 이제 다음에 이정룡 교수님 아까 손 드셨는데. 이정룡입니다. 교수님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왜 우파는 실패하느냐? 결국 이제 좌파한테 이제 진다는 얘기인데요. 제가요 저의 경험을 조금 섞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요. 우파가 보수단체가 통합을 안 하거든요. 통합이 안 됩니다. 근데 하자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가 되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그럼 누구를 중심으로 하느냐?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걸 안 합니다. 통합하자고 해놓고 남이 중심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보수단체가 이제 제가 이건 약간 제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좌파 말하자면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도 좌파의 경우는 학생들 신입생들한테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꼬시기도 하는데 우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보수단체가 보면 새로 그 단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자기의 어떤 출신 학교라든가 뭔가 같이 맞지를 않으면 별로 그렇게 손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어떤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데 가가지고 제가 올리려고 해도 별로 상대를 하지도 않고 수 닦고듯이 하고 하니까 몇 번 하다가 이제 관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단체가 좌파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파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좌파는 자꾸 이제 자기들 바운다리에서 어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곤란한 사람은 같이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우파 보수단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힘들다 공개에 참여하는 사람들 남부듯이 하고 그리고 어떤 교수님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성과를 거두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과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성과를 거두면 거기서 나오는 과실은 자기가 먹고 밑에서 일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은 남부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게 구실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뭐 질문도 예. 아니고. 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예 이진영 씨 짧게 좀 부탁해요. 네. 저도 보면은 제가 참 어리석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왔는데요. 그 와서 여기 와서 느낀 그쪽에 저희 아버지도 민주당 의원이고 해서 와서 느낀 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디 해야 될지 뭐 이론을 사람들 어떤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보면 따뜻하지 않고 그렇게 냉정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파 분들이 느껴지는 의리가 없다고 느껴지죠. 가장 힘들게 한민호 국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국장님처럼 내부 고발자가 되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가장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한테 과연 손을 내밀고 가장 힘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잘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끌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연애 문제, 그다음에 결혼 안 되는 문제, 저출산, 뭐 그리고 젠더 갈등이 있죠. 여성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통, 내가 말을 해도 소통이 된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 여기는 내가 할 곳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여기 우파 단체에서 제일 안타까운 애국 단체에서 안타까운 게 너무 허황되고 낭만성이라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북한 문제인데 북한하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지금은 존경하게 됐지만 제일 잘못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중 하나가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이 대박입니까? 아니요. 그 통일을 하실 때 지금 쉽게 말해 이겁니다. 마약에 쪄들어 있고 빚은 엄청나게 많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한 집안의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집안에 좋은 것만 취득할 것이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어. 너희 집에 있는 빚도 해결해 주지 않겠어. 그러나 너 결혼을 하자. 오직 좋은 것만 취하고 어떤 나쁜 것도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결혼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어떤 문제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좀 고쳐주시고 정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통일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혹은 김씨조선은 자유조선으로 바꿔서 공존을 해야 되는 이런 의견도 들어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구성진 대표님께서 광고하신 거 3월 15일 날 2시에 바로 요 옆에서 통일교육 세미나 한다고 그러시는데 오늘 오신 분들 많이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수 선배님 아까 하시겠다 손 드셨나? 안 드셨나? 예. 예비역 군인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전략원에 최종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일 발표자, 우리 경제를 시장 경제로만 표현해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제 그 의료 부분. 네. 의료 부분은 가격 결정권이 시장에 있지 않죠. 심평원에 있고. 저는 이제 우리의 구석구석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의료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의료는 국가 통제하에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분배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왼쪽 사람들이 장악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원칙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독점의 폐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던 것이 국가주의적으로 접근을 한 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레가시가 돼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풀어주는 개혁을 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이제 명분에 의한 자원 배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 세력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왜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죠.
저는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굉장히 길게 시간을 가지고 잡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유 대표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게 혹시 아니라 당연히 많이 이제 부족하게 생각하실 텐데 유재일 TV에 보면은 상세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의 특징이 사유재산, 자유경쟁, 영리추구 아닙니까? 네. 그 시장 경제로는 그 개념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네.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든가 하는 식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손장윤 발표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1945년 이후 뭐 한 70년 이상을 이 모든 발전이 자유화라고 봅니다. 네. 예? 민주화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까? 네. 뭐 저 자유당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4.19 묘지에도 민주가 붙어 있고 네. 광주에도 무슨 묘역에 민주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근현대화는 자유의 확산이지 민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의하고요. 예. 뭐 사실 최대 전쟁 중이고 예. 이 가짜 사실 우리가 프레임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 가짜 민주의 프레임을 판을 엎어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이번 4월 10일 날 예. 우파에서 국회 보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짜 민주화의 판을 이번에 아주 확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 정치 교육을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듣고 현 체제도 여의도 연구소 정당의 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학에도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또 민간 NGO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일본식의 마스시다 정경우신가요? 네. 그 대재력가가 출연한 예. 우리 모델을 한번 어디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기존 정당에서 하는 거, 예. 대학에서 하는 거, 예. NGO에서 하는 거, 예.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느 게 어떤 내용을? 내용 아니요, 뭐 정치 훈련을 하는데 정치 훈련. 예, 그 담당을 어디서 하는 게 좋겠냐? 뭐 다 좋겠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구심점입니다. 이걸 학교를 누가 구심이 돼서 하느냐 네. 주체가 네. 그게 힘 있는 곳에서 하면 다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쟤네들은 전략적으로 다 하잖아. 힘 있는 곳에서. 네. 우리는 그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우죽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주동식 선생님 뭐 제가 한 두세 번 만났는데요. 저는 광주 5.18 때 갔었거든요. 그 북한의 개입이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선동으로 보셨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개입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제가 질문을 끝내시는 걸로 하고요. 저도 예. 잠깐만요. 좌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좌파 출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좀 내용을 아는, 특히 당시 광주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